오늘부터 최소한의 세금 공부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세무사로 일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고요. 사업자 세금뿐 아니라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납세자분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세금책을 2권 써서 작가로도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세무사로 일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바로 세금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이 어렵지만 결코 두려움이나 외면의 대상이 아니라 내 돈과 내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도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세금입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우리는 살면서 평생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건 다들 알지만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는 따져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죠. 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세무사로서 일하면서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공개된 통계 자료는 없었지만 관련 기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기사이긴 하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내는 세금이 대략 1,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보험료도 포함됩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시간이 몇 년 지났으니 우리가 내는 세금도 이거보다 더 많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사에 나온 수치로 계산해 보면 우리 평균 수명을 80세로 가정했을 때 우리가 살면서 평생 내는 세금은 대략 10억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나요? 아니면 적은가요? 이렇게 따져보니 우리는 엄청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2025년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이 대략 4,500만 원이라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10억이란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이 내는 분들도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이 월급을 받으실 건데요.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기에 여러분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쉽게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와 세금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주위 분들도 세금이 어렵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고지된 대로 내거나 주위 세무사에게 맡기고 정작 본인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외면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저 같은 세무사도 먹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내 돈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가 늘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최소한의 세금 상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구나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과거에 비해 세금 혜택이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앞으로 더 내야 되는 세금, 즉 불리해진 세금도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시면 자녀 관련 공제가 늘어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반대로 다주택자 부동산 세금은 더 늘어난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금 규정 중에 여러분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겠죠. 어떤 규정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어떤 행동을 취해야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부동산 세금도 잘 아셔야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처분할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삶과 밀접한 세금은 늘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세금을 잘 아셔야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과거 5년간 국세 환급금이 34조 원을 넘었었고 그리고 2024년 한 해만 해도 7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국세 환급금은 뭐냐면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세금 중 돌려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하면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런 국세 환급금이 1년에 7조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은 금액이죠. 그렇다면 돌려받지 않은 금액까지 고려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억울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불필요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억울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불필요하게 더 많이 낸 세금이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면 그렇게 억울한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세금 상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기사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상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물론 세금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세금이 너무 어렵다고 다들 하소연하십니다. 네, 맞아요. 세금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물론 어려운 세금이지만 세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세금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은 잠시 접어두고 상식적인 내용만 추려서 제가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세금 상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예정인데요. 이 수업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을 생애 주기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주기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아기 때부터 초, 중, 고를 거쳐서 대학생까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모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의 보호 아래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사회에 나가 경제 생활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돈을 벌고 본격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자식도 낳고 기르면서 계속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새 중장년이 되고 더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은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생애 주기별로 주로 관심을 가지는 세금 분야는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창시절에는 세금에는 사실 거의 관심이 없죠. 나와 세금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취업해서 직장인이 되면 연말정산이나 재테크 세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 세금에도 관심이 많아집니다. 내 집 마련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도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할 시기니까 재테크나 연말정산 세금에도 꾸준히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젊었을 때 이렇게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쯤에는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에 관심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고민할 때쯤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세계의 주기에 따라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세금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는 생애 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순서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세금 기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알아야 할 세금을 볼 것이고, 다음은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세금, 다음은 재테크할 때 알아야 할 세금, 그리고 부동산 세금, 다음은
은퇴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 마지막은 재산을 물려줄 때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세금 기초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생애 주기에 따라서 관심을 두는 세금 분야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금을 공부하려면 용어부터 익혀야죠. 그런데 세금 용어는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본격적으로 세금 공부하기 전에 세금 용어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세금 기초 상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법에는 거주자, 비거주자란 용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과세 범위가 차이 나는데요.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이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에 따른 구분이 아닙니다. 세법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를 가지고 183일 이상 거주한다면 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로 진출한 한국 운동선수는 비거주자가 되어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번 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국내에서 번 돈만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 운동선수는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외 모든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그런데 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판단은 때로는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단순히 기간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국내에 가족이나 재산이 있는지 또는 생활 근거지가 어디인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누진세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득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소득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예를 들어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소득이 커지니 단순히 세금이 많아진다기보다는 소득이 커지면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10배 늘어나면 내야 될 세금은 10배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세 대상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누진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죠. 누진세의 반대는 역진세입니다. 역진세는 과세 대상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역진세가 없어요. 그리고 비례세도 있습니다. 비례세는 과세 대상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례세의 대표적인 예는 부가가치세이죠. 과세 대상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이 1만 원이어도 10%, 1억 원이어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의 차이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건 개념이 좀 쉽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하고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기간을 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면 1월에서 12월까지 이 기간의 소득을 합쳐서 다음해 5월 달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1월에서 12월이 과세기간이 되고요. 다음에 5월 달이 신고기간이 됩니다. 다음은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건 좀 헷갈립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수익금액은 쉽게 말해 매출이나 세전 연봉을 말합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은 수익금액에서 경비나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해요. 그래서 소득금액이 수익금액보다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해서 1억 원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때 들어간 경비가 5천만 원이 있었다면 1억 원의 수익금액이고 경비를 차감한 5천만 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공제라는 용어도 헷갈리죠. 쉽게 말해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세공제는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세금을 계산하는 순서인데요. 세금 계산은 이런 순서로 계산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이 적용되기 전 단계에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어서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요. 세율이 적용된 후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세금 자체를 줄여주게 됩니다. 결국 둘 다 세금을 줄여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죠. 하지만 의료비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둘 다 세금을 줄여주지만 세금 계산 구조에서 어떻게 줄여주는지가 다르죠. 그런데 고소득자들에게는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더 유리한데요. 고소득자들은 높은 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똑같은 소득공제가 적용되더라도 더 많은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세금은 부가고지되는 세금도 있고요. 그리고 신고 납부한 세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금을 직접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과세관청에서 알아서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요. 내가 직접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은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알아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이 납부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납부자인 내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같이 부가고지되는 세금은 과세가액이 명확하고 경비를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소득세와 같이 직접 신고해야 되는 세금은 과세 대상과 경비를 과세관청에서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납부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세금 신고하는 행위는 동일한데 불리는 명칭이 다르기도 합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정기신고라고 하고요. 신고 기한을 지나서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만약 기한 후 신고하면 법에서 정한 기한을 어겨서 신고한 것이 되니까 페널티로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번 신고했던 내역을 수정해서 다시 신고하는 것도 이름이 다릅니다. 기존 신고를 수정해서 다시 신고하여서 기존에 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하고요. 다시 신고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을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받지 말아야 될 세액공제를 넣어서 신고했는데 제대로 수정해서 다시 신고해서 세금을 더 냈다면 수정신고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기존에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고했는데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다시 신고하여 기존 세금보다 줄였다면 이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이 경정청구도 아무 때나 신고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금 신고하고 5년 내에 신고해야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상식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누진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대부분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누진세에는 단순 누진세가 있고 초과 누진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단순 누진세의 대표적인 예는 취득세이고요. 초과 누진세의 대표적인 예는 소득세입니다. 누진세는 과세 대상의 크기가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데요. 단순 누진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높아지는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적용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쉽게 말해서 세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숫자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10억 원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내야 될 취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0억 원의 주택을 취득하면 여기 취득세 세율표에서 보시듯이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3%의 세율을 10억 원 전체에 적용하여 계산해 보면 3천만 원의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10억 곱하기 3%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 누진세는 계산이 단순하고 쉽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취득세 납부하실 때는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게 되지만 취득세만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초과 누진세는 단순 누진세보다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과 누진세 계산 방법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율표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6에서 45%의 세율이 적용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1억 원인 경우 세금을 계산해 볼게요. 여기 표에 보시면 1억 원이면 적용되는 세율이 35%가 적용되죠. 세율이 35%가 적용되니까 1억 원 전체에 35%를 적용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죠. 세금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1억 원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해당하는 세율을 각각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4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요. 1,400에서 5천만 원까지는 15%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5천에서 8,800까지는 24%, 8,800에서 1억까지는 35%를 적용한 후에 다 더하면 세금이 1,956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한 후에 합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계산이 복잡하죠. 쉽게 계산하려면 누진공제를 이용하면 돼요. 1억 전체에 35%를 곱한 후에 누진공제 1,544만 원을 빼면 동일한 금액이 계산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세금 상식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왜 세금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금 공부를 위한 기본 용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